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던 어제 코스피가 엿새째 하락하면서 1년 5개월 만에 2,600선이 무너졌고요. 원달러 환율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증시의 악재가 겹친 여파로 전문가들은 당분간 하락세가 계속될 거란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한편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녹록치 않은 경제 상황 속에서 출범하게 된 윤석열 정부, 어떤 경제 대책을 세워야 할지 관련 내용들 김대중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코스피 지수 17개월 만에 2,600선이 붕괴되면서 오늘 역시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하락의 배경 무엇입니까?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경기의 6개월 선행지수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 가장 큰 걱정을 하는 것이 코로나 때 전 세계 달러를 푼 것이 5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달러가 너무 많이 풀렸으니까 이것이 이제 현금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어려운 말로 유동성이라고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사게 되니까 물건값이 계속 오르는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 석유 가격이 50% 정도 올랐고 우리나라도 한 33% 정도 석유가 올랐거든요. 여러 가지 악재가 있지만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 지난달에 미국의 물가가 9% 올랐고 아마 이제 이번 달에 발표되는 것도 한 8.5%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게 되면 시중에 풀려 있는 달러를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집 담보 대출을 받으면 한 4.5% 정도인데 금년에 미국이 아마 기준금리를 3.5%까지 올리겠다고 이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 3년 정도까지는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게 되는데요. 이런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주가가 반대 마이너스 0.7의 관계가 있습니다. 주가와 기준금리는 마이너스 0.7의 관계가 있다. 수출과 주가의 관계는 플러스 0.5거든요.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중국이 봉쇄되어 있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외적인 악재가 여러 개 있는 데다가 미국이 너무나 많은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시중에 풀려있는 달러가 다시 은행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중에 돈을 들여서 물가를 잡겠다. 이런 것이 미국의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이런 우리 경제 내부 요인뿐 아니라 글로벌 변동성이 증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언제까지 지속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사실 예측하기가 쉽진 않죠. 예, 그렇죠. 저는 이제 금년 말까지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한 3.5%까지 올리고 내년에는 4.5%, 2024년까지 한 5.0%까지도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의 물가가 안정된다 그러면 이렇게 많이 올리진 않겠지만 원래 당초 계획은 금년에 한 2.0까지 올리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물가가 9% 나오고 이번 달에는 아마 8% 정도 예측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물가가 오르게 되니까 미국이 이렇게 기준금리를 많이 올리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물가에 집값이 반영되는 비중이 1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미국은 집값이 물가에 반영되는 비중이 32% 정도 되거든요. 한국에서는 임대, 전세나 월세만 반영되고 있지만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은 물가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자기 집을 가진 사람들도 이자를 내고 세금을 내기 때문에 다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항상 물가가 9% 나오지만 우리나라는 그 반밖에 안 되는 4.8%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 학계에서도 정확한 통계를 내기 위해서는 물가가 집값의 한 30%는 반영이 돼야 된다. 미국과 유럽이 한 30%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감 물가는 굉장히 높은데 물가는 항상 보면 한 4.8%밖에 안 되죠. 그래서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물가는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물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물가가 오른다는 거고 물가가 내린다는 것을 디플레이션. 또 물가가 오르면서 경기가 악화되고 실업률이 높은 것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물가도 굉장히 지금 높고 경기도 굉장히 악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윤석열 정부도 정교한 정책이 필요하다.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 미 연준이 빅스텝을 했고 앞으로 미 연준이 빅스텝을 2번 더 하면 한미 금리가 역전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요. 이미 미 연준에서는 자이언트 스텝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1.5%이고 미국의 기준금리 1%입니다. 지금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는 0.5% 차이인데요. 지금 미국은 9%의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앞으로 0.5 정도를 3번 정도 더 올릴 겁니다.
근데 물가가 계속 상황이 안 좋다 그러면 기준금리를 추가로 더 올리겠다. 3.5%까지. 그러면 한국은행의 지금 계획은 0.25 정도 해서 한 4번 정도 올릴 것이 목표였는데 네. 미국이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터키가 기준금리가 15%고 러시아는 20%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전체 외국인들이 투자되어 있는 자금이 33%가 지금 외국인 자금입니다. 예. 한국 경제의 30%를 이미 외국인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기준금리가 낮게 되면 한국에 투자되어 있는 외국인 자금이 다시 미국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보다는 한국의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항상 더 높은 이자를 주게 되어 있거든요. 예. 지금 러시아가 20% 주는 이유는 러시아가 전쟁도 하고 있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금을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높은 이자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미국보다 항상 1% 정도 높은 이자를 유지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기준금리가 낮게 되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굳이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미국보다는 기준금리 좀 높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미 금리가 역전되면 투자 자금 유출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금리도 하느니 이제 금통위에서 좀 올릴 거다라고 전망을 하시는지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0.25% 정도 올리든지 아니면 0.5%도 올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만약에 당초의 계획은 2%였지만 3.5%까지 지금 계획을 바꿔가면서 물가를 잡고 있는데요. 1980년도에 폴 볼커라고 미 연준 의장은 기준금리를 21%까지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미국이 물가가 15% 정도 올랐었거든요. 예. 그래서 연방준비은행, FRB가 하는 정책은 정부가 하는 정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이 있는데 재정정책은 국가 예산으로 하는 거고 금융정책은 기준금리, 즉 대출금리를 조절해서 시중의 유동성을 조절하는 건데 과거에 미국이 이제 1930년대 대공황이 왔었고 1980년도에도 미국이 굉장히 어려운 적이 있었습니다. 물가가 매년 15%씩 올랐었거든요. 그 당시에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21%까지 올린 적이 있었다. 그래서 아마 미국은 물가가 계속 8%나 9% 오른다 그러면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다. 다행히 이제 좋은 점은 물가를 올린다고 하는 것은 경제가 정상화되고 있다 이런 증거입니다. 네. 미국 경제가 튼튼하고 경제가 코로나에서 벗어나서 정상화된다 이런 증거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연준의 빅스텝 후폭풍이 가상화폐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어제 한때 3만 달러 선까지 무너지기도 했거든요. 앞으로 이 글로벌 변동성이 가상화폐 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줄까요? 굉장히 크게 영향을 줄 것입니다. 전 세계 가상화폐는 10,000개 정도 있습니다. 전 세계 10,000개 정도 있었고 우리나라에 과거에 한 2,000개 정도가 거래가 됐었는데 지금은 한 200~300개로 많이 줄었습니다. 예. 미국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가상화폐는 한 60개 정도고 일본에서는 한 6개 정도의 가상화폐가 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은행에 예금만 해도 많은 이자를 주는데 굳이 주식이라든지 가상화폐에 투자해서 위험을 무릅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투자의 3대 요소라고 하는 것이 수익성, 안전성, 황금성인데요. 이 가상화폐는 굉장히 수익성은 좋지만 안전성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10,000개가 되는 가상화폐의 기축통화 역할을 하거든요. 모든 가상화폐의 거래의 기준이 되는 것이 비트코인이다. 비트코인도 과거에 6만 불, 7만 불까지 하다가 지금은 반 이상이 하락했는 상황이다. 지금 현재 미국의 주식시장도 한 30% 정도 내렸고 예. 이 가상화폐에도 지금 50% 이상 하락하는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좀 더 진행이 되고 경제가 정상화된다 그러면 이것도 반등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상화폐 거래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많은 자금을 하지 말고 예. 나의 여유 자금 중에서 한 10% 정도 예. 작은 부분만 좀 해라. 또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이제 곧 발표되는 미국 4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도 좀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상치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년 대비 8.4% 상승인데 이번에 어떤 수치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뭐 인상 속도, 그 폭이 많이 달라질 수 있겠죠? 예, 맞습니다. 항상 미국은 지금 물가를 잡는 것이 목표인데요. 물가가 오르게 되면 뭐가 문제인가 하면 근로자들은 회사에 가서 급여를 올려달라 그러고 예. 또 회사에서는 모든 판매 단가를 올리게 되거든요. 예. 그럼 경제가 계속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물가를 잡는 것이 항상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항상 물가를 2%에서 3% 정도로 유지해 왔는데 갑자기 코로나에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5조 달러를 풀었다가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전 세계에 풀린 달러를 회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에 너무 올랐기 때문에 회수하기 시작하고 예. 우리나라 환율도 지금 1,300원 가까이 온 이유가 전 세계에 풀린 달러를 전부 다 미국으로 불러들이는 겁니다. 회귀하기 시작하니까 우리나라 환율도 1,300원까지 왔다. 그래서 결론은 미국의 물가가 안정된다 그러면 미국이 급격하게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겠지만 만약에 8% 정도 이하로 내려온다 그러면 다행이지만 또 8.4% 이상이 넘어간다 그러면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겠다. 근데 미국의 연준은 지금 현재 계획은 기준금리를 올리지만 미국의 경기를 위축시킬 만큼 크게 올리지는 않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잘 물가 수준이 얼마나 발표되는지를 잘 눈치게 박탈해야 되겠다. 저는 한 8% 안팎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대외 상황도 좋지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그리고 중국의 코로나 봉쇄까지 겹치면서 원자재 가격도 급등을 한 상태거든요. 이것이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마저 흑자폭이 줄어들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과 수입이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80%입니다. 과거에 90%까지 갔었고 작년 말 기준으로 75%거든요. 한국은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다. 우리나라는 원유를 100% 수입을 해서 이것을 가공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항공유, 휘발유, 등유 이렇게 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와 같이 에너지를 100% 수입하는 나라고 한국은 제조업 기준으로 세계 5위예요. 예. 한국보다 제조업을 잘하는 나라가 딱 4나라밖에 없습니다. 중국, 미국, 독일, 일본이고 네. 한국은 제조업은 세계 5위에 아주 튼튼한 나라인데 국제금융에서는 세계 30위권으로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금융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이와 같이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지금 중국이 봉쇄되어 있습니다.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중국이 봉쇄되어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남으로 인해서 전 세계 식량 공급의 30%를 차지하는 것이 밀 수출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30% 정도 차지하거든요. 예. 또 해바라기 같은 경우는 세계 1위가 우크라이나인데 지금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을 못 하고 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이렇게 중국의 봉쇄라든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무역 의존도가 우리나라가 세계 2위입니다.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높은 무역 의존도를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가장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영향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우리 어제 새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출범 전부터 경제를 굉장히 강조를 했었잖아요. 지금 환율, 금리, 물가 참 어려운 경제 숙제들이 많은데 새로운 정부에서 어떤 방향성, 어떤 정책을 좀 세워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다행스럽게 윤석열 정부는 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 예. 우리나라의 법인세가 지금 27%이고요. 한국과 경쟁국인 바로 싱가포르가 법인세가 17%입니다. 전 세계 OECD 평균이 법인세가 22%고 미국은 21%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라든지 소득세라든지 좀 낮춰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좀 만들었겠다고 얘기했고, 저는 대외적으로는 지금 환율이 1,300원 가까이 왔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또 외환위기 오는 게 아니냐. 2008년도에는 환율이 1,600원까지 갔었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는 2008년도에는 한미통화스와프나 한일통화스와프 2개 다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2개 다 없습니다. 미국도 작년 말에 종료를 시켰고 한일 통화 스왑은 2015년도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대외적으로는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미국과의 통화 스왑을 좀 체결할 수 있도록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좋겠고 국내적으로는 가계부채가 한 1,900조 원 정도 되는데 또 소상공인들을 또 살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영국에서는 병상 비용의 80%를 소상공인들에게 영국은 지원해 줬거든요. 그래서 다 살려놨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자영업자들이 이미 한 20, 30%가 폐업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제를 정상화되고 코로나 이후에 정상화된다 그러면 이 자영업자분들이 또 살아 계셔야지 경제가 정상화되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나 국제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아주 정교한 정책을 잘 조절해야만 경제가 또 성장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